기차와 별, 윤정선. 기차는 부드럽게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다. 금빛, 비취빛 물결을 일으키는 논과 야산의 바람을 헤쳐 나아간다. 깨끗한 햇살 속으론 마른 풀의 냄새가 날 것이다. 살그락살그락 무언가 내 손등을 긁는다. 그가 손가락으로 내게 어떤 것 또는 자기 존재 자체를 상기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 손을 잡아본다. 거친 맛이라곤 없는 보드라운 남자의 손등이 이상한 연민을 자극한다. 나는 힐끗 옆에 앉은 나의 남자의 얼굴을 쳐다본다. 내게 한 손을 내맡긴 채 그는 양순한 강아지의 표정을 짓고 있다. 나는 안도하며 속으로 내어본다. 나의 남자, 그것은 확실히 감격스러운 무엇이다.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본다. 더욱 착한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화를 낼 때의 얼굴을 또한 알고 있다. 처음으로 그가 내게 벌컥 고를 냈던 때가 언제였던가. 아마 질투를 표출하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즘 그는 질투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나는 그 까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과 질투의 함수 관계는 매우 복잡한 것이니까. 나는 다시 시선을 창밖 쪽으로 돌리고 있다. 낮은 언덕 위로 바람에 빛나는 억새풀들이 곱다. 그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본다. 맞은편에 앉은 아주머니는 아까부터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다. 곁에서 그녀의 머리가 자기 어깨에 닿는 것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신문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무심한 시선을 지면으로 철수한다. 차창 밖으로 너무 맑은 햇살이 미류나무의 가로수를 통과하고 있다. 문득 그 풍경이 꿈속같이 느껴진다. 비현실적인 것은 그것은 언제이고 감격스럽다. 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피난민 같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거실에서 뭉기적 거릴 수 있었다. 올 가을 처음으로 내놓은 작은 난로에서는 보글보글 수증기가 오르고 있었다. 내 시선을 의식하며 그는 소년처럼 기타를 집어들었다. 그가 기타를 별로 잘 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클래식 기타를 잘 치는 남자를 보면 나는 무조건 사랑에 빠지는데 예절 바르게도 나는 그가 잠시 기타에서 손을 떼었을 때 박수를 쳤다. 침팬지의 박수 같은 것.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마도 내게 대한 사랑이 살고 있으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복인가. 사랑에 빠진 눈의 아름다움. 이는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러나 기타줄을 고르고 있던 그의 손가락은 뜻밖에도 나로 하여금 그가 다른 상황, 다른 여인들 앞에서 그것을 치기 위해 취했었을 포즈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불쾌감과 더불어 머릿속을 난타하는 전화벨 소리, 분노가 온 몸의 신경줄을 잘근잘근 씹어놓았다. 신혼의 첫 여름, 집안 청소를 하던 나는 그의 대학 시절 노트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던 그 여름날 어쩌고 하며
누군가를 그리는 것 같은 낙서를 발견한 적이 있다.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 생각이 나를 혼절시켰다. 이후 내 머릿속에는 조그만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동안 벌레들은 지치지도 않고 곰질곰질 뇌수 속을 탐색하며 돌아다녔다. 내가 그것들의 존재를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 한 그림자 또는 한 목소리의 등장과 더불어 그 빈사의 벌레들은 되살아났다. 바로 어제 오후, 그러니까 그가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 나는 한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분 나쁜 전화, 아니 조금 귀찮은, 아니 그저 그런 전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 남편이 그녀를 만났었던 사실을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밖에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그 여자가 그를 좋아하고 있고 그를 유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나의 남자가 관여하고 있는 잡지의 편집장이다. 미혼이고 당연히 뭔가 좀 아는 척하는 여자. 대학 시절에 그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단다. 기분 나쁘게.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에 맥이 쭉 빠지는 일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가? 전화의 주인공뿐 아니라 그가 눈을 돌렸거나 편지를 썼거나 그리워했을 숱한 여자들, 아내감으로 나 아닌 다른 여자를 권했었다는 그의 부모 형제가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남자들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귀찮아하고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지. 언젠가 나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그럼 옆에 있어주는 여자처럼 바보도 없게? 나는 그때 그렇게 대꾸했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실체로 잡을 수 없는 어떤 이성의 그림자를 두고 산다. 다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현재가 괴로울 때 언제고 그 그림자를 지갑 속의 비상금처럼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흔히 그것은 허영이다. 그러나 또한 삭막한, 어쩌면 스스로 그렇게 멋없이 만들어버린 일상 속에 오아시스처럼 남은 순수의 향수다. 옛 친구들끼리 만나 술자리에 등장하는 그 옛사랑, 촛불의 그림자보다도 희미한 그 환상들은 흉악한 타락과 실추의 삶 속에 순간순간의 그레첸이 되어주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남편을 마구 미워하기 시작했다. 나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비치던 순간 그는 갑자기 모든 매력을 상실하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며 세상은 완전히 다른 빛깔을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죽음이 거기 보였다. 내 가여운 사랑은 벌써 죽어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 대상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한 정결한 영혼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나의 남자, 꽃처럼 내 옆에 피어있는 한 존재. 그러나 나는 꽃을 심듯 사람을 심어놓고 살 수는 없으므로 나 자신 꽃이 되어 자꾸 목말라 한다. 처음으로 그녀의 전화를 받던 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무엇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약 한 달 전 나의 남편이 밖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편집장님이 아까 선생님 댁에 가서 원고를 받아온다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계신가 하고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는 출판사의 아가씨는 내게 공연히 미안해 했었다. 그런데 그 밤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어느 때고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의 궤적에 난 구멍,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짓? 아니면 무심? 생각해보니 원고를 들고 나가면서 그는 이리저리 양말을 골라 신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댔었다. 그러는 그의 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우편으로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그것을 들고 나갔다. 어떤 여자일까? 그녀가 그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 안 것은 벌써 결국 나는 묻고 말았다. 그들이 만나지 않았느냐고. 그는 부인했다. 나는 오만 강짜를 다 부렸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를 만났노라고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저녁을 사주었노라고. 어디서? 영동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폭풍의 밤을 보냈다. 노려보고 화내고 다투고 그리고 애원을 듣고 그 앙금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걸려온 어제의 전화. 그것은 다른 설명이 없어도 부부 사이에 냉기를 부어놓기 충분한 일이었다. 여자는 틀림없이 내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학교란 직장은 통화를 하기에 몹시 나쁜 곳이다. 수업에 들어갔다가 잠시 방에 들리는 사람을 붙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나는 그녀가 노심초사하며 전화를 거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도 안 되니까 집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내가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으려고 불어 당당히 말했겠지만 그 목소리는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했다. 염려 마. 그는 말했다. 난 끄덕없다니까. 안 흔들려. 끄덕없다고? 흔들린다는 말은 불안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또한 불안하게 하는 말이다. 흔드는 무엇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 말이니까. 흔드는 힘,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힘,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차라리 강력하게 흔드는 힘의 실제를 인정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변명을 들어야 하는 내 처지는 얼마나 모욕적인가. 그는 자기 여자인 내게 질투하는 여자의 불명예스러운 배역을 맡기고 그리고 그 역을 연기하는 나를 여유작작 경멸하는 것이다. 그 불안,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여될 뿐이라고 치부해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다. 그것은 존재의 불안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을 상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지극한 존재의
포만감을 불러일으킨다. 허공을 닿는 느낌. 오늘 아침 나는 그에게 여행을 제의했다. 그가 대학에 나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내 변덕에 답해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났다. 실은 그 떠남은 매우 소란스럽게 이루어졌다. 처음에 그는 내 제의에 동의했지만 이내 마저 끝내야 할 일거리를 떠올리고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역시 넘겨야 하는 원고가 이유였다. 오늘 출판사에 들러야 한다는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나의 질투를, 나의 증오를, 그보다 나의 실존의 허물을 자극했다. 나의 얼굴색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는 겁을 냈다. 내가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하자 조금 더 겁을 냈고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토라진 가슴을 억누르며 말하자 더욱 겁을 냈다. 나는 그가 나를 겁낼 때면 안도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팅팅 부어있는 나를 달래고 얼러서 그는 여장을 챙겼다. 잠시의 감미로움이 지쳐있는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의 눈 속에 어른거리던 어떤 순수의 빛이었다. 사랑일까? 그 희망으로 나는 여행을 떠났다. 결국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다. 내 곁에 나의 남편으로 앉아있는 한 남자. 우리는 아직도 손을 잡고 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던 날 내 감정은 어리어리했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을 주었을 무렵의 행복감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았다. 나는 그 행복감으로 그에게 길이 들었다. 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나의 육신이 또 하나의 육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다. 의사로부터 임신이라는 확답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올 때 나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눈부신 빛이 가슴속 동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러나 남편에게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임신이 아닐까 싶었을 때 섣부른 말을 하기 싫어 그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서 나는 그가 병원에 같이 가주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나의 남자, 그 무렵 무척 바빠했으므로 별 수 없이 나 혼자 병원을 찾아야 했다. 하필이면 그날 그는 늦게, 그것도 술이 취해 들어왔다. 취한 남자에게 그 굉장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없이 그는 골아 떨어졌고 이튿날은 경황 없이 출근을 했다. 나도 나대로 시간제에 일을 하랴 집안일을 하랴 계속 바빴다. 비밀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비밀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좀이 쑤셨다. 우리의 좌석과 앞 좌석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거슬린다. 비스듬 마주 앉은 아저씨는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자리를 비웠다. 바로 앞자리의 아주머니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 피로한 아빠를 내 의자 귀퉁이에 끼워놓고 싶은 모양이다.
앞 좌석에 아저씨가 내리고 그 자리에 매우 잘생긴 젊은 남자가 와 앉는다. 나는 피로한 눈을 감는다. 옆에서 고른 숨결을 내며 나의 남자는 잠들었음을 알리고 있다. 참 잘도 자지. 어젯밤에도 나보다 먼저 쿨쿨 거리더니 나는 왠지 분한 느낌을 몸을 뒤채는 것으로 표출한다. 그가 놀라 깨어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빙긋 소년처럼 맑게 웃는다. 그가 깨어나 준 것이 고맙다. 눈물이 날 정도다. 다시 그의 손을 잡아본다. 눅눅해진 손이 행복함 같은 것을 전한다. 앞에 앉은 남자 말이야. 내가 귓속말을 한다. 미남이지? 그가 피 하는 얼굴을 짓는다. 그것이 나는 우습다. 그는 자기만이 내 마음에 들 수 있다고 믿으려 한다. 그리고 나만이 자기 마음에 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 피장파장이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은 아니었어. 나는 친절히 덧붙인다. 그는 뚱하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말없이 내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 좀 투박하지만 그런대로 정이 가는 물건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살고 싶다. 저녁에 헤어지기 너무 싫다고 생각하게 된 무렵 남대문 시장에서 산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 내게 아무것도 선물한 것이 없었다. 아니, 더 잘 생각해 보니 처음에 그는 몇 개의 책과 음반을 선물했다. 그런 정신의 양식이 되는 것 말고 여자의 사치와 허영 아니면 세속의 삶에 보탬이 되는 류의 선물을 한 적이 없었다.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한마디로 그는 그런 것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러니까 그와 첫 입맞춤을 나누고 몇몇 달이 지나도록 그가 흔한 음반지 하나 선물하는 것이 없자 나는 왠지 섭섭해졌었다. 싸구려 액세서리들을 늘어놓고 파는 손수레 앞에서 내가 또 멈추어 섰을 때 그때서야 하나 사줄까? 멋없이 물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다. 그도 나도 그런 일에 필요한 돈이 없었는데다 그의 집에서는 우리의 결합에 결사 반대였으므로 이유가 꽤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점 찍어둔 아가씨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기억하기도 귀찮다. 그래서 큰 식을 치룰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가난한 아버지는 내 결혼에 돈이 들지 않는 것에 안심하는 눈치였다. 아름답지 못한 혼수 시비는 그래서 더불어 생략되었다. 우리는 그때도 기차를 타고 산을 찾아 떠났다. 손 붙들고 사람 없는 계곡으로 가서 몇 가지 동물들로 들러리를 세웠다. 산에 사는 귀여운 새들아, 예쁜 짐승들아, 우리는 혼인한다. 그렇게 치룬 식이었다. 그날을 위하여 은종이 금종이를 올려서 만든 새들을 3번 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고 풀밭에 분홍 다람쥐와 파랑사슴, 하얀 코끼리까지도 세워 놓았다. 그리고 들꽃들을 꺾어서 치장을 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다. 나의 남자에게 그토록 소중한 그러나 나와의 결혼이 못마땅하다는 시댁 식구들의 소리 없는 핍박에 몇 차례 싸움도 하였다. 그가 웃도리에서 수석수석 무엇인가를 꺼낸다. 소형 트랜지스터 음악을 들으려는 거겠지. 나는 조금 외로워진다. 내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가 내 귀에 잠깐 동안 리시버를 대준다. 팸플롯의 애절한 음조가 가슴을 쑤신다. 문득 내가 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행복한 생각이 든다. 방금 기차는 또 하나의 역을 통과했다. 다시 말해 또 하나의 소도시를 지나쳤다. 앞에 앉았던 아주머니와 은근히 나를 피곤하게 하던 미남이 내렸다. 창 밖에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하늘이 곱다. 무진장 곱다. 놀랍게 타오르는 붉은 빛이 엷은 구름 너울로 스며들고 있다. 철길을 따라 핀 코스모스들이 저녁 한기 속에 더욱 애잔하게 목을 흔들어댄다. 꽃들 좀 봐. 나는 팔꿈치로 그를 건드린다.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지금 바로 여기. 다시 만날 수 없을 것들을 그와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는 나의 초대에 응하여 창 밖으로 눈을 준다. 저것 봐, 벌써 새별이 돋았어. 그가 아주 상냥하게, 나는 그의 상냥한 음성을 너무나 좋아한다. 늦게 출발한 것도 좋았던 것 같아. 오늘 밤 별잔치 대단할 거야. 그는 나와 보냈던 그 산속의 밤을 기억하는가 보다. 별들은 하늘에서 와르르 쏟아져 내릴 듯 은하의 장관을 보여주었었다. 창밖의 별들이 우주의 과거가 빛나고 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남편과 내 뱃속의 아기는 기차를 타고 또 어느 시간에 터널을 지나고 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그 엄청난 것, 거대한 우주의 진실이 매일 밤 내 머리맡에 빛나고 있건만 나는 여전히 어이없이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는 일상의 호리병 속에 갇혀 있다. 나의 남자의 표정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의 그물 속에 모든 것을 이리저리 배열해 놓고는 제풀에 감격하고 실망하고 기뻐하는 나. 그물이 튼튼할수록 만족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깊이 마음 상하는 허약한 존재. 나는 눈을 감는다. 기차는 부드럽게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다. 졸지 마. 바로 다음에 내려야 돼. 그가 말하고 있다. 난 졸지 않아. 피곤하긴 해도 이런 순간에마저 졸아버리기엔 우리 삶은 너무 아린걸.